지난 영상에서 2026년에 폭락장이 올 것이라고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렸었죠. 오늘은 그런 신경제대공황에 살아남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신경제대공황 어때요? 처음 들어보죠? 아마 제가 처음으로 쓰는 단어일 텐데요. 어떤 의미인지는 대충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또 이러한 환경에서 유효한 여러 가지 투자들, 미술품, 금, 부동산, 주식, 코인 등을 소개해드리고 그 중에서 어떤 투자가 가장 좋을지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929년 대공황은 그래도 각 국가별로 보유한 금의 양만큼만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환경에서의 대공황이었어요. 위기 때 화폐를 발행하더라도 금이라는 브레이크가 있었죠. 하지만 1971년 닉슨의 근본이자 해제 발언 이후 국가의 화폐 발행량은 브레이크가 사라졌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계속 발행할 수 있게 되었죠.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의 굵직한 금융회사들이 파산할 뻔했는데 결국 미국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풀어서 살려냈죠. 또 일본도 아베 총리가 집권하면서 저성장의 늪에 빠진 일본을 강력한 양적 완화를 필두로 아베노믹스를 실행하여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작년 2024년 11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약달러를 실현시키기 위해 돈을 많이 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부채 수준은 역대 최고치인 현재 37조 달러 수준이며 하루에 26억 달러, 한 달에 70억 달러 정도가 이자로 나갑니다. 한 달 이자가 하나로는 자그마치 114조 원이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돈을 더 풀려면 금리 인하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향후에 제로금리 바람이 불 것이고 이는 다시 말하자면 누가 환율을 낮추느냐, 어느 나라의 화폐 가치가 더 낮은가 싸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21세기 전 세계는 이러한 새로운 자본주의의 규칙에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앞으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정해진 미래라는 뜻입니다. 이쯤에서 자국의 화폐 가치를 낮추면 뭐가 좋냐는 질문이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우선 환율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쉽게 말해서 1달러를 사는데 우리나라 돈인 원화로 얼마가 필요하냐입니다. 1달러를 살 때 1000원이 기준이라고 했을 때 환율이 올라서 2000원이 됐다면 똑같은 1달러를 샀는데 우리나라 돈이 1000원 더 필요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살펴보자면 자원도, 땅도, 돈도 없는 나라인데 오로지 인적 자원과 기술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말은 내수시장은 크게 재미볼 게 없고 수출을 먹고 살아야 하는 나라라는 거죠. 수출 시에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같은 달러를 바꿔 팔아도 좀 더 많이 남게 되는 원리죠. 예를 들어볼까요?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일 때 1000달러짜리 노트북을 팔면 원화로 100만 원을 벌게 되지만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떨어져서 환율이 올라서 2000원이 된다면 200만 원을 벌게 됩니다. 무역수지에서 흑자를 좀 더 많이 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대다수의 국가들은 거대한 글로벌 경제 시대로 국경을 넘어 교역하는 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자국의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돈을 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위적인 환율 조작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돈을 무제한으로 풀어왔던 미국은 본인들이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해 왔기 때문에 크게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돈을 푸는 이유가 더 있습니다. 바로 조세 저항 때문입니다. 에? 돈을 푸는 거랑 조세 저항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 직장인분들 대부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근로소득을 벌고 그 소득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로 자동으로 떼어가고 있잖아요. 지금도 충분히 나라에서 많이 가져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살짝 오버하자면 삥 뜯기는 느낌? 근데 여기에서 소득세를 더 많이 걷겠다고 정부에서 발표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다들 어떤 반응일까요? 가뜩이나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나라라서 주말마다 시청, 광화문 쪽에서는 크고 작은 집회나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정부가 그런 발표를 한다면 각종 시민단체나 노조 등에서 반발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결국 사회적 합의를 봐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매끄럽게 볼 수 있냐는 말이죠. 그래서 머리 좋은 정부가 생각해낸 것이 돈을 푸는 것입니다. 돈을 풀면 증세를 하지 않아도 되고 반발을 당하지 않고도 손쉽게 증세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근본이자가 사라진 지금 화폐 발행권은 정부에 있고 결국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은 액면가보다 중요한 게 전체 통화량 중에 내가 얼마나 상대적으로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전체 10명 있는 마을에 100만 원이 총 통화량이라고 하고 각자 10명이 10만 원씩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 10만 원씩 총 통화량의 10%씩 가지고 있죠. 이 상태에서 갑자기 정부가 100만 원의 돈을 찍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의 총 통화량은 200만 원이 되는 거고 10명의 돈은 10만 원으로 액면가액은 똑같지만 총 통화량 대비 각자가 가지고 있는 돈의 비율은 10%에서 5%로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자산이 녹아내린 것이죠. 이렇듯 돈을 이렇게 풀어제끼면 가만히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자산이 녹아내리는 효과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돈을 풀어제끼는 게 반발도 없이 합법적으로 국민들에게 삥을 뜯을 수 있는 아주 세련된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한두 국가에서만 했다면 큰 영향이 미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겠지만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이 앞장서서 미친듯이 자국 화폐를 찍어내면서 의도적으로 화폐 가치를 절하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예정되어 있다고 한 겁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한번 볼까요? 0%대 저성장이 늪에 발을 담그기 시작했다고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하네요. 청년 채용이야. 얼마 전에 이재명 정부에서 기업 총수들 불러다가 조인트 좀 까면서 야지를 줬더니 채용 규모를 발표하게 됐긴 했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실물 경기든 자영업이든 말 그대로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성장 없는 돈풀기를 단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성장 전망이 0%대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 뭐 달라질 게 있을까요? 물론 저 역시 한 번 더 도약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활기 넘치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징조가 보이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근로소득만으로 살아가는 것은 죽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면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남아공 이런 나라들이 근해 공식처럼 대표적 사례로 나오고 이 말인 즉슨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지옥행이라고 말하는 건데요. 글쎄요, 이런 혼란 와중에도 실물 자산을 잡거나 투자를 잘한 사람들은 아주 잘 살아남았습니다. 자국의 화폐가 나락의 감에 따라 양극화가 조금 더 심해졌을 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전 80년대야 금리가 20%씩 나와주니까 저축만으로도 충분히 자산을 불릴 수 있었죠. 하지만 저금리 시대인 지금은 저축만으로는 인플레이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투자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투자 방법들인 미술품 투자, 금 투자, 부동산, 주식, 코인 투자에 대해서 하나씩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술품 투자입니다. 대부분 그림 투자가 될 것 같고요. 그림 투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대표적으로 가치 저장 수단입니다. 중세 사회 혹은 그 이전부터 유명한 작가의 작품들은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그것이 지금까지 잘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모나리자 같은 경우는 정말 값을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죠. 또한 인테리어로서의 기능도 상당히 뛰어나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슈퍼리치들의 세금 절세 수단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전 안 해봐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건희 회장님이나 다른 재벌분들만 봐도 그림 투자에 꽤나 진심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서울 옥션이나 기타 경매를 통하거나 갤러리를 통해서 사고팔고 하시는데요. 이 과정에서 수수료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신생 작가나 그냥저냥 유명하지 않은 작가들의 작품은 크게 비싸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재테크의 관점에서는 빵점짜리죠.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작가의 작품 혹은 유명한 작가의 작품이더라도 유명하지 않은 작품은 찾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환급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또한 가짜 작품, 즉 위작이 요즘은 너무나도 정교하게 제작돼서 진품과 구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온도, 습도, 중력, 기타 등등 환경적인 조건에도 꽤나 취약해서 보관하고 관리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비싼 작품들 같은 경우 투자 금액이 너무 커서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림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재테크로 바라보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사실 비추드립니다. 저는 예전에 이우환 작가의 파나 중에서 굉장히 저렴한 작품을 한번 사봤었는데요. 한 2년 정도 보유하다가 이사 다닐 때도 불편해지고 그닥 예쁘지도 않고 해서 그냥 손해보고 다시 팔았습니다. 저랑은 그림 투자가 안 맞더라고요. 그냥 오히려 쿠사마 야요이 이미테이션 작품을 네이버에서 저렴한 거 그냥 한 사서 걸어두고 있는데 그게 훨씬 더 예쁘고 마음도 편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두 번째로 금 투자입니다. 실물 금 투자와 KRX 금시장 투자, 마지막으로 ETF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방법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실물 금 투자는 가장 오래된 방식이며 액세서리로 하기도 하고 금고에 직접 보관하기도 합니다. 부가세가 붙고 세공비, 유통비 등 추가되어 보통 금 시세보다 15% 정도 비싸고 보관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KRX 금시장은 주식처럼 계좌로 거래하는 방식으로 거래 방법이 간단하고 실물 금으로 인출하기 전까지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소액으로도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금 관련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방법은 실시간으로 거래가 가능하고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매매할 때마다 수수료가 든다는 점과 양도 차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금은 과거에 지금처럼 종이화폐가 존재하지 않을 때부터 교환가치가 있는 화폐로
기능을 할 정도로 인류가 굉장히 오래되었죠. 현재까지 채굴된 금의 양인 21만 톤과 미채굴된 금의 추산치를 합쳐서 보자면 27에서 30만 톤 정도가 될 것이며, 이 중에 경제적으로 채굴 가능한 양은 앞으로 5만 7천 톤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향후 채굴 난이도와 비용은 매우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에 따라 금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게되어 경제성이 생긴다면 사업성이 확보되어 채굴량을 제한적으로 늘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금은 자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통제력을 견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물 금을 자신이 직접 보유하고 있을 때의 이야기이고, KRX 거래소를 통해 금 관련 금융상품에 투자한 경우라면 말이 달라지죠. 몰수당할 위험이 있고 사용을 못하게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미국이 러시아의 금과 달러 자산을 전부 묶어서 무력화시키고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퇴출시켰던 사례를 보면 이런 게 너무 억측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실물 금을 직접 보유하고 있다면 금고가 따로 있어야 하고 일일이 계속 확인해야 하며 금고를 통으로 도난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들고 다니면서 결제하는 화폐로 사용하기도 어렵고, 금괴를 쪼개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재련 시설과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도 단점으로 작용합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 투자입니다. 여러 가지 건물, 상업용 상가, 오피스텔 등등이 있겠지만 보통은 아파트 투자를 뜻하죠. 대표적인 실물 자산 중 하나로서 유일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같은 층수에 같은 평형이라고 해도 인테리어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웃은 어떤지, 일조권, 조망권 등은 어떠한지 전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등기권리증이라는 게 있어서 소유권이 명확하죠. 그리고 그 집에 살지 않더라도 전세나 월세를 내주어 추가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세입자의 전세금이라는 레버리지를 이용한 갭투자는 지금까지 굉장히 효율이 좋은 투자 방식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부자의 길에 도달했었습니다. 경제적 자유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하지만 초기 투자 자금이 다른 투자 방법에 비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점, 중개사와 협의하고 매수인 매도인과 협의하고 세입자와 협의하고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쳐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많다는 점과 나라의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등록됨으로써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매수할 때 취득세, 보유 중일 때 보유세, 종부세, 매도할 때 양도세, 처음부터 끝까지 세금이 안 들어가는 단계가 없습니다. 또한 대출을 일으키면 효율적인 투자가 가능하겠지만 정치권의 정책에 따라서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다는 점도 굉장히 큰 단점입니다. 네 번째, 주식 투자입니다. 크게 국내장과 미국장으로 나뉩니다. 국장은 할 말은 많지만 우선 장기 투자가 쉽지 않다는 점이 있습니다. 어떤 투자든 장기 우상향하기 때문에, 혹은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들 적립식이든 묻어두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국장은 저만 모르는 건가요? 우선 국내 대표적 기업인 포스코의 주가 추이를 한번 볼까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볼까요? LG엔솔? 물론 하이닉스처럼 우상향하는 기업도 분명히 많습니다만 그런 기업을 골라내는 것도 쉽지가 않고, 이렇게 투자금이 안 들어오다 보니 기업들 시총이 작고, 시총이 작으면 세력들이 주가 조작하기 용이해지고, 그러면 또 그런 것에 빨래질 당하기 싫어서 투자금이 줄어들고, 뭐 그런 원리로 국장은 스윙, 단타 위주로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태풍 노루가 한반도에 다가오면 노루 페인트 관련주를 풀매수해야 된다는 말밥도 존재하는 걸 보면 국장은 분명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국내 주식장을 부흥시키려는 의지는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조선, 반도체, 방산, 바이오, 뷰티 등의 일부 주 말고 또 어떤 것들이 그렇게나 오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처럼 정책이나 기업 외적인 변수에도 굉장히 취약하고, 미국장이 재채기를 하면 한국장은 몸살이 걸릴 정도로 취약해서 생각해야 될 변수가 너무 많고, 사실 직장인이나 본업이 있으면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고려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장은 믿음의 나스닥, 신뢰의 S&P죠. 비쌀 때 들어가서 물려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정말 좋죠. 다만 우리 시간으로 보통 늦은 저녁에 장이 열리고 새벽에 아침 출근 전에 장이 닫기 때문에 뭔가 프리마켓에서 매수를 걸어두지 않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프리마켓, 애프터마켓 등 운영으로 거의 24시간 움직이긴 하지만요, 정규 시간만 두고 보자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식은 미래를 향한 상상력이 많은 사람들이 하기에 적합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미래에는 전기차가 다닐 거야, 우주여행 다니게 될 거야, 살 빠지는 약이 나올 거야 등등 상상을 하고 투자했던 사람들은 결국 큰 돈을 벌게 되었죠. 그리고 달러로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반강제로 달러에 투자하게 된다는 점, 이 덕분에 환차익을 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심지어 주주치나 문화 덕에 배당 수익도 꽤나 좋죠. 하지만 이런 미국 주식도 단점이 분명 존재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규장이 늦은 시간에 열려서 수명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
물론 가치 투자로 장기간 투자하시는 분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하려면 달러로 환전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도 시간이 꽤나 걸린다는 점. 물론 토스증권에서 원화로 바로 구입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긴 하지만 수수료가 매우 비싸다고 알고 있습니다. 미국 소식이 또 영어로 되어 있다는 점도 꽤나 단점이 될 수 있죠. 요즘 AI나 번역기가 잘 되어 있기도 하고 커뮤니티도 잘 되어 있어서 개의치 않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것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는 누군가가 한번 번역해준 자료로 소식을 접하거나 정보에 늦게 접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메인 재료인 코인 투자입니다. 우선 코인이라 불리는 암호화폐가 어떤 특징을 갖는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앞서 말씀드린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 정부가 천문학적인 양적 완화를 단행하는 것을 보고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분노하여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중앙화된 현재 화폐 시스템 하에서는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가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비트코인은 참 여러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에게는 정부가 없습니다. 화폐 발행 권한이 정부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플레이션 위험이 없는 화폐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운명을 결정할 소유자나 권력이 없고 소유하는 사람은 대중이자 사용자뿐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탈중앙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최초의 희소성이 검증된 디지털 자산이며 가격이 올라도 생산량이 늘지 않는 공급 탄력성이 0이라는 핵심적인 특징이 있어서 디지털 금이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공급 탄력성 0이라는 말의 뜻은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금처럼 갑자기 채굴량이 늘릴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는 전송수단이라 실제로는 원화나 달러를 전송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전송수단인 동시에 본인이 화폐 역할을 하여 전송물 그 자체라는 독특한 속성을 지닙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거래 기록이 영구적으로 공개되지만 암호로 가려져 있어 일반인에게는 익명적이고 불투명한 반면에 범죄 조직이나 거대 기업에게는 지나치게 개방적이고 투명하다는 미묘한 성격을 가집니다. 사회적인 특징으로는 거대한 변동성이 있습니다. 막말로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한 사람들이 한날 한시에 매도 폭탄을 던진다면 가치가 폭락할 것입니다. 2024년 12월 3일 한국에서는 계엄이라는 엄청난 사태가 있었죠. 그 순간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1억 3천만 원 수준이었는데 8천만 원대로 폭락했었죠. 거래소의 시스템도 마비가 되었었고요. 하지만 일시적일 뿐 거의 곧바로 회복했었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자산이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강력한 국가의 정부들이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화폐 발행량이 늘어날수록 비트코인의 액면 가격은 올라갈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결제의 최종성이 있습니다. 중개기관의 승인 없이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며 일단 전송되면 되돌릴 수 없는 최종성을 가지기 때문에 송금할 때 지갑 주소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코인 투자의 장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술품 투자는 중앙화된 유통구조에 대한 의존성이 매우 큽니다. 또한 작품 해석은 주관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 또한 편차가 매우 클 수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비트코인은 모든 사용자 간의 거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분산형 시스템, 즉 블록체인에 기반하여 그 운명을 결정할 소유자나 권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술품은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거래 이력과 감정을 자세히 봐야 하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번거로우며 실물 보관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보관 비용이 상당하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 거래할 때는 거쳐야 할 단계가 많기 때문에 수수료가 많이 듭니다. 그에 반면에 비트코인은 인류 최초의 디지털 자산이며 디지털 실체로 명확성이 확보가 되고 진위 여부를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또 금투자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통제에 저항할 수 없으며 은행을 통해 보관되므로 몰수당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기 때문에 정부의 통제에 저항할 수 있죠. 그리고 금은 실체가 있고 무게도 상당해서 움직이는데 비용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위험도 동반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빛의 속도로 지구 반대편으로 이동하며 국제 결제를 처리하고 최종 청산할 수 있는 능력은 금보다 우월합니다. 그리고 금은 가격이 올라서 채산성이 올라간다면 채굴량이 늘어날 수 있는 특징이 있지만 앞서 말했듯 비트코인은 생산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설계된 디플레이션 화폐이며 희소성이 검증된 최초의 디지털 화폐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거래하고 싶을 때 주식처럼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코인은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아 교환 가치를 갖죠. 부동산 같은 경우는 투자 금액이 크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분명 존재하지만 코인은 0.000000001 비트코인 단위로도 쪼개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높습니다. 주식 투자는 내부 정보를 먼저 하는 특수 관계자들과의 싸움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개미는 기관이나 외국 자본의 상대조차 되지 않죠. 하지만 코인은 특정 권력이나 소유자가 운명을 결정할 수 없는 탈중앙화 자산이므로 특정 개인의 영향에 따라 가치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하이퍼 인플레이션 시대를 헤쳐나갈 최적의 투자처는 암호화폐, 즉 비트코인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무분별한 양적 완화에 대한 저항으로 탄생한 진정한 탈중앙화 자산입니다. 정부의 화폐 발행권에서 자유로우며 공급 탄력성이 0인 디지털 금으로서 인플레이션의 가장 강력한 해치 수단입니다. 무엇보다 코인 투자는 소액 투자 가능하고 24시간 거래 가능하고 글로벌적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글로벌 자산이며 정부의 통제가 불가능하고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투명성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뉴 노멀이 돼버린 지금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하세요. 근로소득에만 의존하는 것은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코인 투자야말로 신경제 대공황 시대를 살아남을 유일한 해답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여러 투자 방법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중에서 저는 코인 투자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여러분의 생각이 어떨지는 모르겠네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빠이!